네, 일단 많은 분들이 적잖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직접 사과문을 이재용 부회장이 발표했는데요. 자, 이슬기 기자, 저희가 듣긴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재용 이사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고개를 숙이면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 대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영상도 보셨지만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왜 이런 일이 삼성병원에서 대규모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응급실과 응급실의 환경을 개선을 하고 음압병실 등 어떤 치료 환경을 좀 갖추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데 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과를 한 이유는 일단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공익재단의 삼성생명공익재단 산하병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이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고요. 앞서서 원래는 이 재단의 이사장 자리는 이건희 회장 자리였는데 예. 지난달 15일에 승계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내외적으로 삼성그룹의 후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것을 좀 천명한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예. 대해서 총책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사과를 한 그 배경을 보면은 일단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았죠. 사실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신뢰는 대단했는데요. 우리나라 예. 최고 병원이고 최고의 시설을 갖춘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갈 정도로 신뢰가 대단했는데 네. 이런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국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화된 여론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던 그런 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부분 폐쇄 조치가 지금 오늘이 23일이니까 내일까지죠. 예. 이거를 그러니까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고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여론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들리는 소식이 있나요? 예,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 명시적으로 아직 밝히지는 않았는데 연장될 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4일로 나오게 된 그 근거는 그 137번 환자였죠. 응급실 이송요원. 예. 그분이 그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을 하고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약 9일간 계속 정상적인 근무를 하게 되면서 또 불특정 다수에게 그 환자들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노출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네. 그 이송요원이 마지막으로 삼성병원에서 일했던 날이 6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잠복기에 14일을 더해서 24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계속해서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예. 또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와 접촉을 해서 잠복기가 다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삼성 서울병원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는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을 보셨을 텐데 그 적절한 사과였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그 부분 폐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은 정말 저희 나라의 정말 중요한 기업이고 또 삼성서울병원은 많은 또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너무 아쉽게도 그 14번 환자를 제때 치료를 못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드렸고 그거를 삼성을 대표해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님이 사과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부분 폐쇄가 이번 주 수요일 내일까지죠. 근데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응급 이송 요원뿐 아니라 의료진도 나왔었고요. 또 오늘 외래 갔던 환자도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나 그쪽에는 삼성에 지금 환자들이 많이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료진 사이에서 또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있고요. 또 외래 자체에도 지금 보시면 대부분 조금 잠복기를 지나서 나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경우는 연세가 있는 경우는 병이 활동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감지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좀 더 넓게 완전히 환자가 나오지 않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폐쇄를 푸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메르스 관련 새로운 소식들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슈퍼 전파자로 이른바 알려졌었죠. 14번 환자가 퇴원을 했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 말고도 그 퇴원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소식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언급하신 14번 환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이분은 익히 많이 알려져 있듯이 슈퍼 전파자입니다. 지금까지 총 한 80명 정도에게 예. 그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이 환자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지난달 15일에서 17일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이었죠. 5월 중순에 예. 평택 성모병원에서 최초 환자, 1번 환자에게 그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이후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갔고 예. 여기서 그 대규모 그 바이러스를 여러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분을 비롯해서 환자 2명 이상을 감염시킨 그 감염자가 여럿이 되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퇴원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를 비롯해서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예. 또 사망자는 지금까지 27명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15%를 넘어섰거든요. 치사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아쉽게도 이제 처음에 메르스 1번 환자분이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이셨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평택 성모에서 많은 환자가 나왔고요. 또 거기서 14번 환자가 삼성병원에서 많은,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이니까 대부분 중환자시죠. 그리고 대부분 기저질환이 많은 분의 그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게도 앞으로 조금 상태가 안 좋은 16명 정도의 환자분들 중에도 분명히 또 좀 안 좋은 예후를 가지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망 치사율은 15%에서 한 18% 정도는 제가 유지를 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14번 환자도 퇴원을 하고 이런 걸 봐서는 의료진들이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높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초기에 그 걱정했었던 그 최초 임신부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임신부도 그 건강한 아이를 그 제왕절개로 출산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이 임신부 환자가 그 109번 환자 얘긴데요. 이분이 오늘 새벽 4시 33분쯤에 제왕절개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그 임신부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좀 드문 일이어서 초기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호흡기 증상이 없었고 태아에게도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무사히 출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그 출산 예정일 이전에 그 태반이 자궁에서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하죠. 태반 조기박리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메르스 감염과는 무관한 건가요? 태반 조기박리는 대부분 원인이 이제 임신 중독증, 고혈압이라든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고 바이러스 감염으로는 알려진 바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걸로 생각이 들고. 하지만 태반 조기박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 아이한테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모는 아이한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서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건강하게 출산을 했는데 앞으로 좀 산모나 태아에게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건강하게 태아가 이제 태어났고요. 또 산모분도 건강하게 출산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행히 호흡기 질환이 없으셨다고 하는 걸 봐서는 가볍게 살짝 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큰 후유증은 없으실 것 같고 산후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치매가 있었던 할머니신데요. 79세 할머니입니다. 이분도 완치 사례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요. 치매 환자라서 이게 그 의사소통 같은 것도 조금 어렵고 그럴 텐데 아무튼 완치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계속 앞서 언급했지만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고령일 경우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할 경우에 특히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 치매 환자분은 79세 로 굉장히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음에 입원했을 당시 의사소통도 불가능할 정도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그 의료진이 거의 24시간 옆에 붙어서 좀 극진하게 간호와 보살핌을 한 끝에 결국에는 그 메르스 바이러스 극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자가호흡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양 공급을 좀 위주로 해서 환자 스스로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길러드려서 결국에는 그런 폐렴 증세도 완화가 되고 완치까지 가게 됐습니다. 고령자가 이렇게 또 메르스 완치가 됐는가 하면 암 환자의 경우에도 완치가 됐다면서요? 그런 사례가 있네요. 예, 지금 29번과 105번 환자인데 이분들도
60대, 70대로 사실 상대적으로 고령인 편입니다. 게다가 또 암 환자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었는데 암 환자였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는 없었고요. 대신에 또 아까 치매 그 환자에게 했던 것처럼 영양 공급을 통해서 또 그 메르스 바이러스를 또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위험군의 환자가 극복을 하고 완치가 됐다는 소식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이 이 병으로부터 완치가 되면 뭐 항체가 생겨서 다시 감염될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몸속에 이제 그 병과 싸우는 항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독감이 매년 돌지요. 네, 독감을 처음에 앓은 분들이 독감이 변종이 돼서 약간씩 변형을 하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독감을 앓으신 분은 유사 독감이 들어왔을 때 가볍게 앓고 지나갑니다. 그런 식이고 또 특히 메르스는 한 가지 일종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메르스에 접촉을 해서 감염이 돼서 앓으셨다면은 몸에 충분한 항체가 있고 다시 앓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변이가 된다 한들 약하게 내가 앓으실 그 수 지금의 있죠. 항체가 있는 사람은 그냥 잠깐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도 그럴 있다는 확률이 얘기예요? 높습니다. 네. 그럼 뭐 더 나아가서 특별히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르스 바이러스를 앓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가볍게 앓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인공호흡기를 끼셨다 에크모를 단 경우에는 폐가 섬유화가 좀 옵니다. 폐가 좀 굳어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폐 질환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와 그런 치료가 좀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후 감염이나 그런 데 관리를 잘 하시고 건강하게 식사라든지 운동 같은 그 식생활 패턴을 좀 잘 조절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추후 감염에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완치 사례들, 좋은 사례들, 반가운 사례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지금 걱정을 다 내려놓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잠복기가 다 지나가지고 격리 해제를 시켰는데 이 사람 중에서 메르스 증상이 또 나온 사람이 있다면서요? 예, 사실 그 잠복기 14일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잠복기라는 것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초의 그 감염이 되어서 접촉을 한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고 하는데 보통 14일로 지금 학계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4일 동안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격리가 해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글쎄요. 그 대표적인 게 171번 환자인데요. 이분은 그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그 가게 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 최초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은 28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14일을 더하면 6월 11일까지가 잠복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6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잠복기 이후에 9일이 지나서야 확진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잠복기 14일을 조금 더 너무 그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제 그 보건당국에서 해명 내지 설명을 하기로는 그 사람마다 증상을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증상이 발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정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 마지막 날인 6월 11일 이전에 그러니까 6월 9일부터 미열 같은 굉장히 좀 미약한 증상이 있었고 그것을 제때 말을 하지 못해서 이후에 마치 확진이 좀 늦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복기 14일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좀 계속 이런 사례가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171번 환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논란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슬기 기자께서 171번 환자의 사례를 들어주셔서 관련해서 좀 여쭤보자면 이 환자가 잠복기가 정말 길었던 건지 아니면 그 메르스 환자와 같이 자가격리가 됐었다라고 하거든요. 가족 간의 감염도 의심해봐야 하는 건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복기는 지금 중동을 기준으로 해서 1000명 환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2주라고 저희가 확정을 한 거지만 이게 95%이기 때문에 5%는 더 길게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경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가족과 격리 전까지 계속 같이 계셨기 때문에 가족 간 감염도 최소한 4, 5%는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 감염도 분명히 가능성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분이 단지 잠복기가 또 24일이었는데 그 9일 날 열이 난 거를 증상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가족 간 감염도 지금 상태에서 100%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잠복기가 끝나서 격리 해제된 사람들 가운데 확진 환자가 발생한다거나 가족 간의 감염이 발생한다거나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2주간 격리를 대부분 이제 해제를 해주시기 예,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본인이 조금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저희가 다시 진료를 보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확진을 다시 받고 사람마다 개개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저희가 국민들께서 좀 주의를 해주시면 지금 산발적으로만 발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대규모 감염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글쎄 그 생각이 드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그 격리가 끝나고 나서 뭐 열흘 혹은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열흘 이제 9일 정도 네. 지난 예, 사례인데 만약에 2주 지나고 나서 또 그 2주, 그러니까 14일이 지났는데 그때 또 비슷한 증상이 발현되면 보건당국이나 방역당국이 그런 걸 다 일일이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좀 의문인데요. 만일 격리의 대상자였던 분이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는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제 본인이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예. 좀 개개인의 그런 시민의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 경기도 구리에서 확진 환자가 확진 전에 여러 군데 이제 병원을 거쳐간 것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좀 적지 않은 사람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170번 환자인데 예. 그 지난달 6일에 건국대 병원에 들러서 네. 메르스 바이러스에 접촉한 이후에 한 열흘 정도 지난 19일에서 21일 사이에 구리시에 있는 카이저 재활병원과 네. 속편한 내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진 판정은 구리 한양대 병원에서 받았는데요. 문제는 그 카이저 재활병원이 있는 건물이 9층짜리 건물이어서 굉장히 네. 예식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입점해 있는 9층짜리 건물인데다가 네. 또 건물이 위치한 그 장소 자체가 지하철역과 백화점 근처라서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 환자가 그 다녀갔던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요 병원에 방문했던 그 시민들은 좀 구리시청에 빨리 신고를 해달라고 당국에서는 좀 당부를 하고 19일에서 있습니다. 21일이요. 네. 그 건물에 뭐 예식장도 있었다고 하시니까 뭐 수천 명까지 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주말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꽤 있었는데 예. 뭐 하객 그 한 사람당 하객을 200명씩만 잡아도 약 산술적으로는 1,600명 정도가 이 건물을 다녀간 곳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확진 네. 판정이 난 이후에 바이러스 검사를 해봤는데 뭐 손잡이나 이런 것들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진 않았다고 하니까 예.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르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접촉자 수도 굉장히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사실 종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종식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종식은 저희가 마지막 환자가 나온 후 그 잠복기의 2배, 그러니까 28일 정도를 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고 네. 또 마지막 환자 치료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저번 주로 환자가 더 이상 안 나왔다면은 이번 달로 끝나고 다음 한 달을 저희가 잠복기로 생각하고 7월 말 정도면 이 네. 사태가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예. 사실 최근 며칠간 계속 환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한 8월, 예, 8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마다 다 말씀들은 다르시겠지만 네. 7월에는 분명히 산발적으로 조금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 기간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건데 그러면 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한은 저희가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종식 기준, 예를 들어 종식 선언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상당히 무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어떤 전문가시라고 하더라도 예. 환자가 한두 명씩 의료진한테 분명히 지금 발생 확률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예, 예. 하거든요. 환자들을 예. 치료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드시기 때문에 뭐 탈의를 하는 과정이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또 감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뭐 7월 말이다, 8월 초다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종식 시기에 환자가 대해서 완전히 예. 완치돼서 다 퇴원을 하셔야지 이 사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보도국의 이슬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